자, 먼저 거래처별 초기이월 자료를 검토하여 올바르게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가서 외상매입금에 이 거래처 금액 맞추고 미지급금 계정 과목에 우측에 거래처 금액 맞추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럼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자, 문제 1번의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항상 여기 기초정보관리하고 정기분 재무제표 여기에서만 문제 푸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처별 초기이월 들어가는 건데 이제 긴장하고 하면 갑자기 얘가 눈에 띄어서 여기 들어간대. 얘는 장부죠.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 거래처별 초기이월 여기로 가서 먼저 외상매입금에 남성산업기계 얘도 금액 틀리네요. 3065만 6천원. 그리고 세콤전자 2600만원. 다음 미지급금에 고요상사 250만원, UNI 130만원. 이렇게 하면 얘는 끝났죠. 자, 다음 두 번째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통신비, 판관비 계정 대체적요 3번에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지급을 등록하시오. 자, 그럼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가서 자, 판관비를 이야기하면 컨트롤 F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판매관리비 클릭하면 판관비 쪽으로 가죠. 여기에서 통신비 보이네요. 그럼 대체적요로 가서 대체적요 3번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지급. 다음 3번 정기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를 확인하였다. 관련된 정기분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시오. 자,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대한 기부금 50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자, 그럼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영업외 비용이죠. 우리 회사가 기부하는 게 주업일 리는 없잖아. 그럼 영업외 비용이면 손익계산서에 있겠죠. 그럼 손익계산서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기부금을 추가하고 그리고 연결된 재무제표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먼저 들어가고 손익계산서 아래에 기부금 500만원을 입력하고 자, 기부금 500만원 입력했으면 단기순이익 1억 4,515만원을 써야 되겠죠. 1억 4,515만원을 쓰고 다음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서 불러오기를 눌러서 단기순이익이 1억 4,515만원 맞는지 확인하고 금액 맞죠? 그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적어놓고 이 금액을 적어놓고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을 적어온 금액으로 맞춰서 대차 차익이 없어지면 정확하게 입력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기초정보관리는 끝이 났고, 다음 이제 전표 입력 문제가 있죠. 자,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자, 먼저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는데, 자, 문제 먼저 그냥 분계만 보는데 이렇게 푸세요. 자, 얘 읽고 분계하려고 그러는데 알겠으면 쓰고 모르겠으면 비워두세요. 왜냐하면 내가 뭘 모르는지 봐서 그래야 모르는 거 체크해놓고 제가 설명할 때 유심히 그 부분을 드릴 거잖아요. 저하고 같이 읽으면 책 보듯이 계속 그냥 보기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아는 건 적어놓고 틀렸는지 맞춰보고 나중에 제가 풀 때 모르겠는 건 비워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6문제 분계를 먼저 해보세요. 자, 이제 본인이 분계해 놓은 거하고 제가 한 거하고, 제가 비워두라고 한 게 여러분들이 본인이 모르는 걸 찾아서 그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리고 알겠다라고 적어뒀는데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체크하라는 거예요. 지금 잘 아는 부분을 또 보는 거는 좀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럼 9월 14일 제품 한 세트를 매출 거래처에 견본품으로 무상 제공하다. 단 견본비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럼 우리는 제품 한 세트를 줬죠. 그럼 대변에 제품이 나갈 거고,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 40만원짜리가 나가고, 차변에는 견본비고 얘는 800번대의 견본비를 쓸 거예요. 자, 다음 2번 9월 30일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부가세 예수금 991만원과 부가세 대급금 1123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환급받을 부가가치세 132만원에 대하여는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단 거래처 입력은 생략한다. 이거 문제에서 답 다 말해줬죠. 얘 상계하는 거니까 예수금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서 차변했을 거고, 부가세 대급금 정리하니까 얘를 대변에 쓸 거고, 그럼 부족한 차변의 금액이 이건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미수금이라고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답 다 말해줬죠. 자, 그럼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제가 전에 얘 위치 틀로 설명을 한번 했었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1123만원, 그리고 차변의 미수금 132만원이다. 이렇게 알려준 대로 쓰기만 하면 되죠. 자, 다음 10월 5일 독일의 오토사로부터 7월 5일에 외상으로 수입하였던 기계장치의 대금 15만 달러의 지급 기일이 되어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이에 대한 환율 정보는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지금 이때 7월 5일 날 달러당 1200원인데 15만 달러였으면 이때는 장부의 금액이 1억 8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자, 그런데 10월 5일 오늘은 달러당 1100원이고 15만 달러면 1억 6,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7월 5일 날에는 장부에 기록이 1억 8천 되어 있는데, 이때 장부에 적혀 있던 계정 과목은 기계장치에 대한 외상이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져 있었겠죠. 기계장치에 대한 대금을 주는 건데 7월 5일 날 외상으로 수입했으니까 그때 미지급금이라고 적혀 있었겠죠. 그걸 지금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위치 잡으면 보통 예금에서 돈을 지급했고, 지금 지급하는 건 미지급금이라고 적혀 있던 이걸 상환하는 거죠. 그럼 이 미지급금은
수입했을 때에 1억 8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장부에 그걸 지우는 거고, 오늘 돈 나가는 건 1억 6,500만 원이 나간다는 거죠. 그럼 차이 나는 1,500만 원을 얘는 우리는 외환차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죠. 자, 지금 7월 5일 날 이 수입했을 때 이건 우리가 매일 매출 전표나 일반 전표에 7월 5일 날 이건 매일 매출 전표에 없으면 일반 전표에 기록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그럼 이거 가지고도 제가 항상 과거의 날짜를 알려주면 장부를 조회해봐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미지급급 1억 8천 적혀있던 이걸 지금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지운 거예요. 그죠? 진수식 94회차예요. 자, 다음 10월 15일 주식회사 대광건설에 대한 미지급금 5천만 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받을 어음 4천만 원을 배서 양도하였으며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번에도 미지급금을 갚는 거네요. 미지급금 5천만 원 상환하는 거죠. 그럼 얘 부채니까 상환하면 지우기 위해 차변이고, 그리고 대광건설이라고 적혀 있었고, 자, 대변에 우리는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을 지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피 상사한테 받을 거다라는 걸 지워주는 거고, 나머지 차이 나는 1,0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되었다. 다음 11월 13일 기업은행에서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한 원금 2천만 원과 이자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돈 나가는 이유가 장기 차입금과 이자 준 거니까 이자 비용이죠. 그럼 장기 차입금은 기업은행에서 빌린 2천만 원이고, 그리고 30만 원은 오늘 발생한 이자 비용이고, 그래서 2,030만 원이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가네요. 다음 11월 17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전부를 2,500만 원에 처분하고 매각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단 처분 시점 자기주식 장부가액은 2,325만 원이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 계정의 잔액은 150만 원이다. 자, 일단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자기주식의 장부 금액을 먼저 지워야 되죠. 그럼 자기주식 처분 시점의 자기주식 장부가액이 2,325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팔았으니까 대변에 자기주식 2,325만 원, 그리고 우리는 돈을 받는데 차변의 보통예금에 우리가 처분한 금액은 2,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175만 원 이익을 받는데 자본 계정은 반대되는 계정이 있으면 무조건 우선 상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처분 손실이 150만 원 있다고 했으니까 175만 원 이익 중에서 150만 원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25만원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 항상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 계정 과목은 항상 우선 상기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언제부턴가 문제들이 친절하게 직접 장부 조회 안 하고 문제 이렇게 대놓고 적어줘요. 그럼 빠뜨리면 안 되겠죠. 일단 이익이라 생각했는데 얘 적어주면 얘 우선 상기하라는가 보다 라고 떠올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자, 뭐지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 분계까지 끝났고, 자, 먼저 6번까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도록 합시다. 이제 과세 유형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월 11일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하니까 이 과세 유형은 52번 매입 영세가 되겠죠. 자, 다음 10월 19일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하였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일단 매입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고, 부가가치세가 15,000원 별도로 적혀 있는 게 보이죠? 그럼 과세거래니까 이거는, 자, 얘는 57번 카드 과세가 될 거고, 다음 10월 30일 날 우리는 세금 계산서인데 원재료 매입하면서 품질 문제가 있었던 세금 계산서네요. 자, 우리 지금 여기서는 뭐 공급받았던 이런 걸로도 알 수 있지만 우리 회사가 다모아 전자죠. 그럼 공급받는 자가 다모아 전자에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에 있죠. 그러면 매입 세금 계산서고 원재료였으니까 과거에 그러면 51번 매입 과세가 되고, 왜냐면 과거에 불공제 처리했던 거 수정세금 계산서면 불공제 마이너스를 없애야 되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원재료라서 51번 매입과세로 받았던 걸 반품 세금계산서 받으니까 51번으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다음 직수출, 선적 이런 말이 있으면 16수출. 다음 12월 12일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 받았으면 53번 매입 면세.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다. 그런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었죠. 자, 다음 6번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 받았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과세 거래냐라고 매출인 건 알았고 봤더니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적혀 있죠. 그러면 17번 카드 과세. 이렇게 하면 과세 위험은 다 잡았죠? 됐죠? 자,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1번부터 6번까지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 제가 설명하면서 입력하는 거랑 대조해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6번까지 먼저 풀어보세요. 자, 첫 번째 10월 11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를 평산 기업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 대금은 3개월 만기 당사 발행 약속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일단 과세 유형은 아니까 원재료 산 거고 우리가 어음으로 지급한 거죠.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지급 어음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원재료 산 거니까. 자, 그럼 10월 11일 52번 매입 영세 원재료를 4,400만원에 샀고 거래처는 평산기업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원재료고 우리는 어음 발행해서 지급했다. 정말 오랜만에 지급어음 쓰는 것 같죠? 그죠? 오히려 지급어음이 분기할 때 저 많이 안 써요. 이상하게 이 사람 문제 많이 안 내더라고요. 자, 다음 10월 19일 제조 부문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수선비 16만 5천원을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결제하였다. 단 수선비에 대한 지출은 자산의 가치 증가나 내역 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함. 얘가 키워드네. 자산의 가치의 증가나 내역 연수 증가를 시키면 자본적 지출로 자산으로 처리할 건데 못함이라고 했으니까 수익적 지출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선비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조 부문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수선비니까 500번대의 수선비라고 쓸 거고 카드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진진이 되겠네요. 카드는 신한카드사고. 자, 그럼 날짜 10월 19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그리고 얘는 기계장치 수선비가 16만 5천원이고 거래처는 진진 카드사는 신한카드. 자, 우리는 미지급금에 거래처 카드사가 들어가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 돈은 500번대의 수선비로 처리되면 되겠죠. 여기 분계 유형이나 분계의 순서는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정 과목 똑같고 차변 대변 위치 똑같고 거래처만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 정답이에요. 자, 다음 10월 30일 주식회사 세무로부터 공급받았던 원재료 중 일부가 품질에 문제가 있어 반품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외상 매입금 개정과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분계 금액은 음수로 표시할 것. 자, 그럼 10월 30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아래 세금 계산서에 적혀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쭉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 개정과 상계 처리하니까 분계는 외상이라고 하면 좀 편리하겠네요. 자, 다음 11월 15일 러시아 모의사에게 직수출로 제품을 2만 달러에 판매하고 선적하였다. 대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하였다. 그럼 얘는 하면은 그 다음에 2,200만 원이다. 그죠? 그리고 제품 판 거고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그럼 11월 15일 날 16 수출이고 제품을 수출했고 2,200만 원에 거래처는 모의사사.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이고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그냥 외상이라고 하면 끝이네요. 자, 다음 12월 12일 당사 영업장 증축을 위하여 주식회사 한국토군으로부터 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5천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3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우리 영업장 증축, 우리 증축, 개축 이건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로 유형자산 계정 과목 토지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나머지 3개월 뒤에 지급하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라서 미지급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12월 12일 53번 매입 면세 영업장 증축이고 1억 5천만 원에 부가가치세 없고 한국토건 전자계산서 분계는 호나. 자, 얘는 토지라고 쓰는 상황이고 당좌 예금에서 5천만 원 나가고 우리가 외상으로 1억을 했다. 자, 다음 12월 15일 하나무역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결제받았다. 자, 그럼 우리 제품 팔았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인데 돈은 비식카드사에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판 곳은 거래처는 하나무역이네요. 12월 15일 날 17번 카드과세고 우리 제품을 팔았고 금액은 220만 원 쓰면 분리되고 하나무역한테 카드는 비식카드사. 그럼 외상 매출금에 비식카드사가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일반적인 상거래고 외상거래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매입 매출 전표 끝났고, 자, 우리 쉬었다가 다시 봅시다. 자, 9월 5일 날 보통 예금에 입금된 태상전공의 외상 매출금 회수에 550만 원을 제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선수금이라고 잘못 적혀 있나 봐요. 그럼 그걸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일반 전표 9월 5일 날 지금 보통 예금에 550만 원 들어온 걸 선수금이라고 태산전공 적혀 있죠. 이걸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다음 10월 4일 영업부에서 매출거래처 야유에 지원하기 위해 주식회사 성실로부터 현금으로 구매한 기념품 300만원을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했다.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복리후생비로 처리했으면 51번 매입과세로 했겠다. 그죠? 근데 매출거래처 지원하는 거면 접대비라서 불공제로 처리를 해야 되죠. 아예 과세 유형 자체가 틀려버렸겠네요. 그럼 얘는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세금계산서 받은 거니까 10월 4일날 지금 이렇게 51번 매입과세로 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있네요. 그럼 이걸 54번 풀고 과세용 바꾸면 아래 분기하고 다 없어지니까 그냥 아래 새롭게 쓰고 그리고 나서 기존 거를 지우자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복리후생비에 부가세 대급금 되어 있던 걸 공제 안 되니까 전부 다 접대비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전표는 삭제를 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제대로 된 분계만 남아 있겠죠. 지금은 분계 유형이 기존께 현금이라서 저도 따로 현금이라고 하는데 혼합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무슨 계정 과목을 썼는지 알 수는 없죠. 그런 상황 때 과세 유형을 바로 수정을 해버리면 아래 분계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과세 유형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 실수 안 할 거면 차라리 제대로 된 거 쓰고 기존 거 지워버리는 게 훨씬 더 용이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새로 문제 푼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거 써버리는 게 편하죠. 자, 이제 계산 문제 3개 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계산 문제 봅시다. 자, 4월 1일에 2년 후에 이자 6%와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1억 원을 하나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는데 당기분 이자 비용을 인식하기로 한다. 거래처 임명은 생략하며 월할 계산할 것. 자, 그럼 지금 얘는 4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이자 비용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자 비용은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쓸 거고, 그럼 올해 이자는 1억 원 중에서 곱하기 이자가 6% 곱하기 4, 5, 6, 7, 8, 9, 10, 11, 12 9달 12달 중에 9달 그러면 600만원에 4분의 3 그러면 450만원 맞죠? 그럼 450만원을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기말연재 당사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회사 삼전산업 주식의 취득 원가 및 각 연도 말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그럼 얘는 지금 600만원이 올랐네요. 그럼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의 주식이니까 단기매매 증권으로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600만원을 높여주고 대변에는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다 60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거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1% 보충할 거예요. 자, 얘는 자동 계산해 가고 그럼 이 두 개만 먼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이자 비용 45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450만원 그럼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600만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600만 원. 다음 이제 결산 자료 입력가서 대손 삼각 버튼을 누르고 대손율 1% 그리고 외상 매출금과 받을 넣어말 거니까 설정하라고 한 걸 제외한 나머지는 금액을 지워버리자라고 했죠. 그럼 이 두 개만 지금 플러스니까 결산 반영하고 전표 추가하면 끝나겠네요. 그럼 결산 반영 전표 추가 그렇게 하면 자 여기에 금액 들어간 게 분개 들어갔겠죠. 자 이렇게 하면 결산 문제는 끝났고, 자 조회 문제 3개도 금액을 먼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3월 말 현재 유동자산은 전년도 12월 말 유동자산보다 얼마나 더 증가하였는가. 그럼 전기말하고 비교하면 저는 재무상태표를 가요. 꼭 재무상태표 가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럼 3월 말로 보면 지금 3월 말 재무상태표, 전기말 재무상태표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물어본 거는 유동자산이니까 자, 유동자산이 3월 말은 이 금액 그리고 전기말은 이 금액 그럼 4억 6,629만 원이 증가하게 됐죠. 그럼 이 금액이 이런 문제에서 여기에 쓰게 될 거고, 다음 두 번째 상반기 중 제품 매출액이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익은 얼마인가. 그럼 계정 과목하고 월 달을 물어보면 총 계정 원장이 저는 편했어요. 그럼 상반기 중이니까 1월 1일부터 6월 말일 제품 매출로 보면 금액이 가장 큰 달은 1억 7,725만원 1월이고 가장 작은 달은 3월이죠. 대면에 있는 금액으로 그럼 1억 7,725만원 하고 1,878만원 하고 차이를 보면 1억 5,847만원이 차이가 나네요. 지금 얘 둘이의 차이죠. 그럼 이 금액을 이번에 답을 쓰면 되고, 자 다음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 현금 영수증으로 매출된 공급 대가 합계액은 얼마인가. 자 현금 영수증 매출이고 공급 대가 과세 거래면 22번 현금 과세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메인 매출장으로 가서 1기 확정인 4월부터 6월 매출의 22번 그러면 1,730만원이 공급 대가로 분기 2개에 보이네요. 이 금액을 문제에 써주면 이제 여기 실무시험 답안 3개는 다 채웠죠. 자, 다음 이제 문제 제일 앞으로 자, 이런 문제로 갑시다. 이런 문제를 지금 여러분한테 먼저 좀 보라고 할 건데, 자 1번부터 8번까지만 볼 거예요. 근데 자 문제 푸실 때 이렇게 지금 풀어보세요.
문제 읽고 보기 하나 봤어요. 뭐 말인지 모르겠어. 다음 보기 보는 거예요. 다음 보기 보고 보기 4개를 다 읽었는데 모르겠죠? 그럼 다시 보지 말고 다음 문제로 가세요. 지금 내가 무슨 말인지 안 보이는 문제들은 지금 체크해서 왜 안 보이는지 포인트는 나중에 저와 같이 다시 잡으면 되니까 본인이 아는 거 모르는 거 체크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문제 2-3번 읽지 말고 한 번 읽고 보이는 걸 하는 거고 느낌이 오는 게 있으면 걔를 찍으세요. 나중에 그 느낌 안 맞더라는 것도 찍는 거에 기술로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8번까지가 재무회계니까 자, 8번까지만 먼저 풀어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에 산출되는 재무 정보를 재무회계 분야와 관리회계 분야로 나눌 때 관리회계 분야에 해당하는 회계 정보 항목은 자, 첫 번째 1번 일정 시점에 있어 회사의 재무 상태 정보. 이건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정보는 재무 상태표로서 재무회계 분야에서 쓰는 거죠. 재무제표의 하나로. 다음 2번에 일정 기간 동안 성과 평가를 위한 사업 부서별 손익 정보. 이건 우리 기업 전체가 아니고 부서별 정보는 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관리회계에서 사용하는 거고. 다음 3번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 유출입 내용에 관한 정보. 이건 현금 흐름표에 대한 이야기죠. 얘도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정보고. 4번에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 내역에 관한 정보. 얘는 자본 변동표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도 우리 재무회계에 필요한 재무제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관리회계에 관련된 거네요. 자, 다음 2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신규로 설정할 경우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건 수익 비용의 결과인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에 수익 비용 중엔 당연히 비용이 설정이 될 거고 받을 어음이면 대손상납비라는 판관비 계정 과목을 쓰겠죠. 그럼 판관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매출 총이익이겠죠. 자, 얘가 판관비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내야 되겠죠. 그럼 판관비까지 생각하면 우리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열면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가 적혀 있어요. 그럼 지금 800번대 대손상납비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영업이익이라든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에는 얘가 들어가면 금액이 반영이 되겠죠. 하지만 매출 총이익은 지금 판관비의 영향을 위쪽에 있어서 안 받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죠. 자, 다음 3번 다음 자본 분류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자본 분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런 말 나오면 제가 이렇게 먼저 보라 그랬죠. 첫 번째 첫 글자가 주감자 이익 본 것은 자본잉여금이고 두 번째 찾는 게 자본 분류 이야기하면서 평가나 환산이 있는 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이 두 개만 잡고 있어도 여러분은 자본금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왜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 다 자본 조정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외우고 그럴 게 아닌데 얘 보니까 평가가 눈에 띄죠. 그래서 얘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네요. 얘 세 개는 자본 조정 항목이죠. 얘 세 개는 자, 다음
4번 다음 중 재화의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수익인식이에요. 자, 상품권 매출은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회수할 때, 이때 우리는 수익을 인식을 하죠. 다음 단기 할부 판매,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할 때, 우리 수익인식에서는 단기든 장기든 인도할 때에 수익인식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음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을 때, 아니죠. 수탁자가 제3회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죠. 돈 받아서 나한테 들어올 때가 아니고 수익이. 그래서 수탁자가 우리 재화를 제3회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시형 판매는 고객이 일단 써보시고 결정하라 그랬더니 좋아서 쓸게요라고 구입 의사를 표시할 때, 이때 우리는 수익 인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자, 다음 5번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자, 1번 개별법은 실제 수익과 실제 원가가 대응되어 이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실무에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맞죠? 이제 개별법이 원칙이고 제일 정확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물량 흐름의 가정법들을 쓴다라고 했어요. 2번 재고 수량이 동일할 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선입 선출법을 적용하면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표시된다. 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선입선출법이면 과거에 싸게 샀던 물건이 원가로 대응되기 때문에 이익이 크게 표시되겠죠. 그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건데 물가가 상승하면 옛날에 싸게 샀던 게 팔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음 3번은 총평균법은 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매입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단가를 재산정하는 것은 이동평균법이에요. 그죠? 총평균법은 기말에 한 방에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 4번에 후익선출법은 일반적인 물량 흐름과 반대다. 물가가 상승하는데 후익선출법은 최근에 비싼 거에서 점점 과거에 싸게 샀던 걸로 역행하고 있죠. 그래서 자, 반대다로 했으니까 맞고, 틀린 거는 3번. 자, 6번.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다른 요건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의 취득 초기에는 정예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다. 자, 우리 감가상각은 초기엔 정률법이 제일 크고 정예법이 제일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반대로 써서 1번은 틀렸고, 두 번째, 정률법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매기간 동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얘는 정예법이죠. 매기간 동일하게 나오는 것. 근데 정률법이라고 해서 틀렸고, 3번 감가상각은 미래에 발생하게 될 유형자산의 대체 시에 발생하게 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아니죠.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 자산이 달러 만큼 합리적으로 비용화시키는 과정이죠. 자, 그럼 3번은 감가상각 방법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멸 형태에 따라 선택하고, 상각방법 정예법이다 정률법이다. 소멸 형태가 변하지 않는 한 매기 계속 적용한다. 그럼 정예법 선택하면 계속 그걸로 가야지, 그 한 자산을 가지고 올해는 정예법, 내년은 정률법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매기 같은 방법 써야 되니까 4번이 맞네요. 말이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얘가 당연한 이야기죠. 자, 다음 7번. 다음 중 계정 과목 중 영업 외 수익 항목이 아닌 것은.
자, 투자자산 처분이 우리는 투자자산을 팔아서 이익 보는 것 영업활동 아니죠. 맞고 유형자산 처분이 우리 영업활동에 쓰던 물건을 팔아서 이익 보는 것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이 아니죠. 그래서 영업외 수익 맞고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감자 이익봉고 얘가 나왔네. 얘는 자본잉여금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 얘는 단기매매 증권은 영업외 수익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틀렸네요. 얘가 틀렸네요. 3번. 자, 다음 8번. 다음 중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 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항목은? 자, 1번 미지급 법인세. 자, 얘는 미지급 세금하고 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세금은 1년 이내에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부채예요. 미지급 법인세든 미지급 세금이든 유동부채고,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얘는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예요? 그렇지, 얘 비유동이죠. 제가 직원 퇴직금 안 주고 가지고 있으니까 부채고 언제 그만둘지 몰라서 비유동이다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비유동 부채고, 일단 이것만 봐도 되죠. 다음 유동성 장기 부채. 얘는 유동 부채죠. 장기 차입금인 비유동 부채를 유동성 대체하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유동 부채고, 매입 채무는 뭐 유동 부채죠. 회사 매입금 지급업은 정상 영업 주기 이내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아니면 유동성 장기부채가 답이라고 보면 돼요. 너무 저렴한 표현인가요? 자, 문제 출제위원이 좋아하는 보기의 답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유동성 장기부채예요. 얘 둘이를 매우 좋아해요, 이론에서. 그러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나중에 되는 거니까 얘 둘 중에 하면 당연히 얘가 뒤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거 하면 얘 둘이를 딱 봤을 때 비유동 유동이다라고 보고 옆에 있는 애 하나만 유동인 거 알면 얘가 왕따. 만약에 옆에 있는 애가 비유동이면 얘가 왕따. 이렇게 형식으로 잡으셔도 돼요. 9번 문제 봅시다. 단기총 제조원가를 구성하지 않는 것. 자,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야, 이런 문제는 우리 시험 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자, 다음 10번.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간접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럼 지금 뭐 기초 제공품,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기초 원가, 기본 원가가 있는 거 봤을 때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 거기에서 기본 원가 빼면 제조 간접비죠. 그죠?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할 거면 제공품 T 계정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 제공품 T 계정에서 기초 제공품 재고에 단기 총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재고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인데, 그럼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100만원이고 그리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200만원이고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00만원이며,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1100만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지금 얘는 합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의 합이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 얘 둘이의 합이 기본 원가잖아. 그럼 얘가 700이면 얘가 400이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1100이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400만원이 되죠. 자, 다음 1번. 다음은 어떠한 원가 행태를 나타내는 그림인가? 자, 총원가가 저업도가 0인데도 나오고 더 쓰면 증가하는 것, 여기 기본 요금 있고 증가하는 준변동비 원가 행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음 12번은 맞추시면 대단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당사는 산입선출법으로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재료비의 단위당 원가가 있고 그리고 가공비의 단위당 원가가 있죠. 그럼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고 가공비는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기말 제공품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말 제공품만 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말 제공품인데 재료비는 공영 초기에 모두 투입됐고 가공비는 60%를 투입했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재료비는 기말 제공품의 재료비는 700개고 그리고 가공비는 6, 7, 42, 420개란 이야기예요. 이건 이해가시죠? 기말 제공품. 그럼 지금 이거예요. 재료비의 완성품 완상량은 500원이다. 단위당 원가는. 그리고 가공비의 단위당 원가는 400원이다. 그럼 얘는 700개 곱하기 500원은 얘는 35만원이고 얘는 420개 곱하기 400원은 16만 8천원이고 그럼 얘 둘이 합치면 51만 8천원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겠다 라고 표현했는데 알면 사실 답이 그림에 좀 보이긴 했죠. 이런 문제는 우리 회계 1급에서는 틀려라는 문제예요. 세무 2급도 잘 못 풀어요. 세무 1급 못 풀면 큰일 나는 거고. 그래서 왜냐면 세무 1급은 이거 가지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세무 2급도 그렇게 쉬운 형태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연달아 나올 형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자, 다음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 3개 있죠. 자, 3개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이제 뭐가 틀렸는지 체크를 하는 식으로 제가 또 설명할 테니까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자, 같이 문제 봅시다. 자,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그 재화에 대한 관세도 포함된다. 그럼 우리 재화의 수입 때는 관세든 아니면 제가 부가세라고 말했던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뭐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이런 것들 전부 다 합쳐서 곱하기 10% 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세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1번은 맞는 표현이고 2번에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대송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거에 대송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이렇게 3개 기억하자라고 했죠. 근데 얘는 공제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공제하지 않는 걸로 기억하자라고 했던 지문이죠. 다음 3번에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자, 부당한 거에 관련된 거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서 전부 다 시가로 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던 그 지문이에요. 또 4번에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금전으로 받으면 그 대가를 과세표준 잡을 건데 그게 아니면 그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맞죠? 우리 장부금액은 관심 없다라고 했죠. 세법은.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14번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번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니죠.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우리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 의무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비영리단체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혹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는 것 1번은 틀렸고 자, 2번 납세지는 사업자 단위 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우리 납세지는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로, 그래서 과거에 사업장이 어디로 보는지를 보고 거기 관할 세무서가 우리 납세지가 되는 거였죠. 다음 3번에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자, 우리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나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장을 하더라도 종사업장으로 신고만 하면 되지 사업자 등록증 신청 별도로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각각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있는 거고,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는 당일이 그런 거고,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거는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그래서 3번은 맞고, 4번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6월 30일이나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거죠. 과세 기간 종료일은. 그래서 틀린 답은 1번만 틀렸네요. 자,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영세율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역진성 완화를 위해서 하는 것 면세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고,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자, 다음 직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수출한 재화의 내국 거래에 대해서는 꼭 발행해야 되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그런데 직수출을 했을 때는 외국 회사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우리나라 세무서에 보내줄 일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죠. 그리고 국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이 되죠. 자, 영세율 종류에 대해서 만약에 뭔가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를 열어서, 자, 운 좋게 영세가 있네. 근데 일반적으로 52번이구나. 자, 여기서 16번이나 12번 영세를 잡아서 아무 금액까지는 치면 영세율 구분에 커서가 들어가져요. 그럼 여기에 커서에 말풍선 누르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린 직수출하고 그리고 우리 내부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자를 봤지만, 이제 만약에 이론에서 더 나오면 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혹은 수출 재화 인가국 용역 이런 것들도 우리는 영세율 적용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영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죠.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94회를 다 풀어봤어요.